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권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자들에 대해서 감세까지 해주잖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그 사회가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는 별로 개선도 안 됐는데 후반기에 가가지고 후반기까지 보게 되면은 다시 또 그걸 근데 더 우리가 이걸 악화시켜?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역진성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였죠. 이제부터.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정권을 그러니까는 뺏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이 수치가, 소득의 수치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하러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듣는 분들 강연 듣다가 좀 삐딱하게 와서 가면서 12조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보게 되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민주당이 정권해가지고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뼈 아픈 질문이죠. 뼈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뭐가 그렇게 달라집니까? 자기가 김대중 때부터 쭉 봤는데 뭐 자기들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 자기는 그러니까 이 소위 건설 노동자인데 별로 저기 바뀌는 거 없더라 이거예요. 그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정권이 제대로 그러니까는 맨날 서민과 중산층을 그러니까 간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그러니까는 이게 정책을 추진을 못한 거예요. 사회개혁을 못한 거예요. 경제개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정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종집을 내리고 정권을 다시 교체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또다시 안 뺏기려면요.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통해서 교훈을 봅시다. 불평등 수준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불평등이 심하면요. 결국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빚내서 빚을 내가지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소득층은요. 그러니까 빚의 노예가 됩니다. 채무 노예가요. 제가 지난 방송에 했잖아요. 왕조 말기의 상황. 왕조 말기에 많은 양민들이 뭐냐면 예속민으로 전락하잖아요. 신분이 예속된. 왜? 채무 관계 때문에. 예? 이걸 역사 속에서 배웠잖아요. 땅도 뺏기고, 경작 토지도 그러니까는 뺏기고, 토지는 막 집중되고, 자산이 집중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신분까지 예속민으로 전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평등하게 되면요, 사회가 하나의 세습사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사회가 활력이 없어져요. 이거는 시장경제를, 자기가 진정한 시장경제주의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불평등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너무 심해지는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건 가짜예요, 제가 볼 때는. 가짜 보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보수가 별로 없어요. 그럼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원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지금 현재 우리가 수치로 봤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그러니까 이 목표는 제대로 잡은 거예요. 네? 목표는. 그래서 제가 소수주 성장이니까 방향은 제대로 잡은 거다 이거예요. 방향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현되는 거는 별개 문제라 이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앞에서 봤던 최저임금이 2019년까지 효과를 봤어요. 근데 결국 왜 자초가 됐습니까? 자영업자하고 충돌이 이걸 이용을 했던 거잖아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또 거기서 실제로 많이 나왔고,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는, 네? 자영업자들은 사실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가족노동력 가지고 하는 경우는 별 아무 타격이 없는 건데, 고용을 하는 문제니까, 고용을 하는, 네? 직원을 고용하는 이런 자영업자들은 타격을 볼 수밖에 없죠. 별로 장사도 안 되는데 인건비까지 많이 나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압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을과 을의 갈등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나 이런 거 가지고 별 효과 못 봐요. 못 봅니다.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사실 산업 구조부터 그러니까 사실 산업 구조부터 해야 돼요. 왜?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동네에서 보게 되면요. 퇴직하신 분들, 제 나이가 가다 보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하시고 나가지고, 아니, 요즘은 나이 뭐 한 60 넘고 70 넘어도 건강하잖아요. 건강한데, 예? 퇴직금 받아갖고 나왔는데, 예? 나왔는데, 그냥 뭐 건강한데, 그냥 맨날 처음에는 그러니까 운동도 다니고, 뭐 가다가 이렇게 이제 취미생활도 한다지만은 심심하거든요. 예?
뭘 할 게 없는가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동네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자영업자들, 되게 동네에 있는 게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자영업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장사 잘 되나 안 되나. 예? 자기도 그러니까 자영업에 좀 진출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유혹을 받는 거죠.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예? 뭐 편의점을 해가지고 뭐 사장님 소리를 듣든지. 예? 아니면 그러니까 뭐 저기 아파트 단지에 그러니까 청소부라 아니 경비원을 분이 보다는 그게 더 폼이 나고 그러니까요. 근데 와이프랑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은 다 반대하죠. 왜? 괜히 그 채집권까지 다 까먹을까 봐. 예? 괜히 뭐 저기 장사 사업한다고 하다가 그렇죠? 이게 현실인데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편의점 해가지고 한 달에 만약에 수입이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250만 원만 안정적으로 이상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다 이렇게 비용 제외하고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거 할 사람들 널려 있습니다. 왜? 아파트 경비원보다 낫거든요. 폼도 낫고 어쨌든 간에요. 예? 그렇죠? 그럼 들어오게 되면요. 또 그러니까 임대로 올라가고요. 그런 진출을 들어가면 이게 과잉 경쟁이, 과당 경쟁이 굉장히 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구조 문제하고 또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예, 그 문제는 나중에 옛날에도 했던 얘기지만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을과 을이 충돌한 거잖아요. 최저임금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뭐냐면 을이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적인 약자층이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도 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요. 예? 그러니까 을과 을의 갈등과 대립을 수반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지속 불가능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2020년 이후부터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조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니면 뭐 이 청년 유니온 이런 데서 들어가게 되면은 최저임금 인상률 높여달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 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만 원 안 되는 거 가지고 생계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하는 거 그것도 그 얘기도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임금을 주는 자영업자 입장 속에서는 미치고 팔딱 뛰겠는 거야.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장사도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의 수준이 통계적인 착시 효과도 있지만은 수치 착시 효과도 있지만은 OECD 평균에 봐가지고 그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개인의 임금 수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시장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받는 임금이라는 게 있고 반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소위 사회소득, 사회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회소득, 사회임금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려면은 시장임금에 그러니까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도를 예?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러면 사회소득 강화를 해주면은요 최저임금 인상률을 그렇게 많이 안 올려도 돼. 어차피 개인이 최저생계를 보장해주는 정도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회소득, 소위 말해서 복지 이런 것들이죠. 예?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이 이게 비중이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시장에서 얻는 시장임금을 적게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받았어. 내가 그러니까는 기본소득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아.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저 편의점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게 한 150만 원 받아도 합하면 2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소득 50만 원이 없어. 그럼 내가 바깥에 나가서 알바이트 하는 거 가지고 한 200만 원 벌어야 될 게 아닙니까? 생활하려면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럼 그 사회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 재원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득보다 아까 봤듯이요. 자산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고 자산의 상위 소득자들이 굉장히 고소득을 가고 있다고요. 거기에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층이 고액 자산가들이야. 예? 고액 자산가들. 주식이든 금융소득이든 간에 그 다음에 부동산 소득이든 간에 자산에 과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산 불평등이 제가 과거에 많이 보여줬잖아요. 왕조 말기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다산 정약용이 그러니까는 호남 지역에 가가지고 조선 말에 조사해 보니까 진위 개수가 0.6이 채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 0.8이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조선 왕조 말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야. 예?
그 자산이 집중된 극소수의 부담을 더 지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을 져야 되는 겁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요. 돈을 수십억, 수백억 1년에 버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면은 그 사회에서 벌어들인 거 아닙니까? 혜택을 봐가지고. 그 대부분 국민이 혜택을 보는. 이게 그래서 기본소득세가 도입으로만 해결이 가능한데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이걸 통해야지만이 부동산에 대한 투기도 그러니까는 수익률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고 자산 불평등도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 최저임금 비중이 이게 정규직 그러니까 풀타임 노동자의 그러니까는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풀타임 노동자들의 임금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 착취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비해서 보게 되면 높은 편이에요.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네? 최저임금의 비중이요. 자,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 이거입니다. 이거 아까 했던 얘기가 다시 올라갔네요. 중간임금 대비해서,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중간임금 대비해서 보더라도 한국이 61%. 근데 이게 이렇게 높은 나라들이 칠레나 멕시코가 어떤 나라냐면요. 사회소득 비중이 굉장히 낮은 나라들이야. 사회소득 비중이. 칠레, 멕시코 굉장히 낮잖아요. 네? OECD 주요 국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나라들도 최저임금에 목을 매는 거야. 공통적이잖아요. 왜?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려면 최저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입은 필요할 게 아닙니까? 그럼 사회소득을 강화하는 방법. 대개 우리가 증세를 하자면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또 세금 더 내라고? 근데 복지를 간다는데 이건 피부로 별로 못 느끼겠어. 예? 복지를 더 늘려주는데 그걸 별로 피부로 못 느끼겠어. 그러니까 증세 정책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 거기다가 뭐냐면 정권이 바뀌고 나면 보수 정부가 다시 또 원점으로 아니면 심지어 더 악화시켜. 감세를 하잖아. 부자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 일부 진보층들이 고소득자 고액자산가한테 증세를 해다. 그 원론적으로 맞지만 그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종부세에 대해서 종부세 내는 사람이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안 내는 사람들이 조차도 종부세를 같이 반대하고 앉아있잖아요. 예?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피해가 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증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부자들 감세해준다는 때는 자기한테 피해가 없어. 자기는 뭐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관심을 안 가죠. 관심 안 갖잖아요. 그렇죠? 부자들 감세해준다고 했을 때 대부분 국민들 관심 없잖아요. 나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예? 부자들한테 혜택이 가지만은 별로 관심이 없어. 대부분은요. 그렇죠? 이 현실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선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증세했을 때 조세 저항이 없거나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증세를 해야 되는데 물론 재원이 확보가 필요하죠. 사회소득을 강화하려면은. 그렇죠? 근데 조세 저항이 없는 방법.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 자, 그건 좀 잠시 후에 되고요. 근데 대다수가 증세 부담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 후에도 정권이 바뀌었는데 감세를 한다고 했을 때 감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다수가 저항을 하게 만들어야 돼. 저항하려면 됩니까? 대다수한테 피해가 발생하면 저항을 하지요. 피해가 발생한다면요. 그렇죠? 그럼 그런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자, 봐보세요. 아까 우리나라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특히 자산소득이 대부분 증가했죠. 과거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87%가 자산 증가해서 생겼다. 지난 2년 동안에.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 토지 보유에 대해 토지가 주로 부동산에서도 핵심입니다. 건물보다도. 그래서 토지 보유세를 소수에게 거두자 이거예요. 그걸 대다수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제공하는 토지수익 배당을 도입하자 이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게 되면 탄소 배당, 탄소세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 각종 소득에다가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대로 국민들한테 나눠준다는 점에서 소위 말해서 모피아들이 장악하고 있는 재정 운용권을 국민들이 다시 그러니까 회수하는 거예요.
사회소득을 강화할 수 있고, 이걸 지원받는 그러니까 국민들은 새로운 시도를 그러니까 예?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일 못했던 거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실증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확인된 겁니다. 미국에는 실험으로 정책적으로요. 자산 불평등 완화들도 갈 수 있잖아요. 자,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우리나라 토지 소유 불평등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심해요. 개인별로 보게 되면은 이게 더 심해졌는데, 2019년도에 보게 되면은 상위 10%가 한 70%를 장악하고 있어. 기업을 보게 되면 더 심해. 10%가 거의 90%를 갖고 있어. 예? 우리나라에요. 한 45%는 개인들 토지가 한 평도 없어요. 절반 정도 가까운 사람들은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국민들 저항을 없앨 수 있느냐. 저항을 없앨 수 있냐면요.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국민 숫자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100명이야. 그래서 여기로부터 전체 거둘 수 있는 세금 수입을 만 단위로 건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을 걷어가지고, 그러면 한 명당 얼마씩 줄 수 있습니까? 만 나누기 100이니까 100씩 줄 수 있잖아요. 예? 100씩 줄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는 하위 50%가 토지를 한 평도 안 갖고 있어. 그럼 내 세금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은 0입니다. 근데 배당소득을 100을 받아. 예? 100을 받아.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50에서 70%인 사람은 땅을 조금 더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평균 1인당 한 60을 세금을 걷자 이거예요. 근데 100을 받아, 자기도. 배당소득. 똑같이, 모든 국민이 똑같이 100을 받으니까. 예? 그러면 1인당 40은 남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0%는 80을 세금을 내. 조금 더 땅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100을 받아. 그럼 20이 남는 거잖아. 1인당이요. 그 다음에 상위 그러니까는 90에서 95%에 있는 사람은 5% 정도는 세금을 100을 냈는데 돌려받아도 100을 내니까는 그냥 소위 우리 이게 서로가 상세가 돼가지고 예? 손해보는 것도 없고 이익 보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상위 5%만 1인당 한 1340씩 내. 왜? 여기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숫자를 한 겁니다. 실제 정책 성취할 때는 그거 조금 더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해서.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하위 50%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게 0이야. 근데 하위 50에서 70% 있는 사람 20명이죠. 100명 중에서 그러니까는 50에서 70% 20% 차지하니까 20명이잖아요. 예? 20명한테 1인당 60씩 걷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20 곱하기 60이니까는 1200을 걷는 거잖아.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그겁니다. 1200을 걷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70에서 90, 이것도 20명이잖아. 20%니까요. 100명 중에서 그러니까 20%니까 20명이잖아요. 20명에다가 1인당 80씩 걷으면 1600이잖아요. 20 곱하기 80하면 1600을 세금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90에서 95%는 5명이에요. 5명한테는 100씩 걷었어. 그러니까 1인당 100씩 걷었으니까 500을 거둔 거잖아요. 그 다음 맨 위에 꼭대기에 5%에 대해서는 1인당 1340을 걷었어. 그리고 1340 곱하기 5명을 하게 되면 6700이 될 겁니다. 6700. 그 쭉 이 세금 거둔 걸 합하니까 만이 된 거야. 만이라는 게 생겼어. 이걸 가지고 100명한테 다 100씩 준다는 거예요. 100씩. 100명이니까 전체 국민이. 그러면 하위 50%는 50명이잖아요. 50명한테 100씩 주면 5천이 들어가잖아요. 파란색 숫자를 써놓은 겁니다. 5천이 들어가죠. 만 거둔 것 중에서요. 근데 그 다음에 50에서 70%는 20명이잖아요. 20명은 뭐냐면은 60을 세금 낸 대신에 100을 돌려받는 거예요. 40씩, 순수하게 40을 더 받는 거잖아요. 20명 곱하기 40씩 하게 되면 20 곱하기 주는 거는 20명한테 100씩 줬으니까는 20 곱하기 100 하게 되면 2000이 되는 거잖아요. 2000을 주고 1200을 세금을 거뒀으니까 800이 남는 장사라는 얘기예요. 50% 70%는. 그렇죠? 빨간색이 내는 세금이고 지출하는 거고 파란색이 자기 손에 들어오는 수입이라 이거예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20명은 세금으로 1600을 냈어. 20명이.
근데 돌려받는 건 2,000원 돌려받잖아요. 똑같이. 100씩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400이 남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명은 세금을 500을 냈어. 그렇죠? 한 명당 100씩 해가지고. 근데 돌려받은 수입이 500이잖아요. 네? 5명이 100씩 돌려받으니까. 이게 서로 상세가 되잖아요. 맨 위에 5%는 세금을 얼마 냈어요? 6,700을 냈어. 5명이. 그리고 돌려받는 거는 500을 돌려받았어. 예? 그러니까 이들은 세금 낸 게 한 6,200을 더 낸 거잖아요. 5명이. 이거 다 합하게 되면 지출도 많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했어. 이거는 그러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거둔 다음에 돌려주지 않고 나머지 공제만 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건요. 이거는 뭐 이건 기술적인 문제니까는. 자, 그럼 이거 봐보세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적어도 95%는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미치는 게 없거나 아니면 더 남는 장사니까요. 그렇죠? 100명 중에 95명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금에 대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적어도 90%는 적극 지지하죠. 적극 지지하죠. 왜? 추가적인 수입이 생기잖아요. 추가적인 수입이. 그렇죠? 자,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거 정권이 바뀌었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뀐 정권이 이 세금을 없애버린다고 해보세요. 자, 부자들한테 이렇게 세금 못 걷어 해가지고 상위 5%한테 세금 걷던 거를 없애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요? 6,700만큼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 상위를 없앴는데 그 밑에도 없어야지,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던 수입이 그러니까 얼마가 생겼었으니까요. 전체 90명이, 100명 중에서 90명이, 90%가 한 9천 정도가 수입이 생겼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찬성하겠냐, 이거 가만히 있겠냐고요. 내 주머니에 들어도 수입이 줄어드는데, 예?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부자들 감세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토지 소유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집중된 소수한테만 세금이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토지가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야, 소수한테. 예? 특히 기업들 중에서 재벌 기업들. 이게 되는 거야. 예? 그들에게 제한된 극소수 사람들에게 자산 불평등이 되게 심하다 그랬잖아요. 자산 불평등이, 특히 부동산 불평등이. 예? 그렇죠? 자산 불평등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완화시키고, 예? 소득을 좀 평등을 개선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배당소득을,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한, 보수 정치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이 1849년에 얘기한, 소위 말해서, 예? 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저 생계 필요로 하는 수입을 먼저 떼어내야 된다. 그 사회는. 그 필요로 하는 수입만큼은 세금을 떼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반시장 경제적인 겁니까? 이게 무슨 좌파적인 사고예요? 이건 굉장히 시장 경제적인 사고야. 우리나라는 너무 불평등해. 모두가 느낄 정도로. 특히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 예?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도 구할 수 있고, 자산에서 그만큼 세금을 때리게 되면 수익률이 줄어드니까는 자산을 보유하려고 하는 동기도 약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수입이 생기게 되면은 특히 청년이나 자기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따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계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고 있는데 좀 시간을 줄여가지고 돈 버는 수입을 좀 줄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회에 새로운 혁신이 활성화될 수도 있잖아.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지 혁신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야지. 하고 싶은 거를요. 예? 이거야말로 기재부 모피아들이 자기들이 다 움켜쥐고 절대 돈 못 줘. 서울시 같은 그러니까 같이 국민의힘당 같은 오세훈이 노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저거를 보조해달라 그러니까 못 줘. 기재부가 그렇게 권한이 막강한 거예요. 예? 지 돈처럼. 예? 근데 이거는 뭡니까? 세금 거둔 걸 그냥 다 돌려주는 거야, 국민에게. 기재부가 끼일 여지가 없는 거죠. 모피아가. 그러니까 재정 민주화. 국민들의 재정에 대한 운용과 지출에 대한 권한을
회수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재정민주주의. 둘째, 사회소득을 강화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생기게 되면은 최저임금 인상률 많이 안 올려도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자영업자도 그러면 숨통이 트이잖아. 자영업자들 이런 거 지지해야 돼요. 본인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통스러우면은요. 또 이런 수입이 생기게 되면, 이런 수입을 더군다나 지역화폐 같은 걸로만 연결시킨다면은 자영업자들한테 그러니까 매출에도 증대도 도움이 되잖아요. 경제학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 가지고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상식적인 거를 그냥 꼬투머리를 잡아내려고 애를 써. 그러면서 굉장히 또 어려운 대안을 얘기를 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거. 그런 거 되게 사기입니다. 사기. 제가 수십 년 경제학 공부했지만 그런 건 사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예? 안 그래요? 예? 사회소득 강화해야지만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빠른 거에 대한 부작용을 시주 동안 경험을 했어. 문재인 정부가 그것 때문에 실패를 했어. 예? 사실상. 그러면은 이거를 왜 안 해야 되냐고요. 예? 조세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상위 5%만 저항하겠죠. 근데 그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야. 예?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이런 게. 미국의 워렌 버핏 할아버지 같은 경우가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한테 세금 더 거두어라. 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본주의예요. 예? 이런 거 반대하면 그 사람은 자본주의자 아닙니다. 그냥 뭐냐면 봉건주의자야. 귀족점을 세습을 자기 재산 세습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권력을 대를 이어서 가고 귀족적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싶은 그럼 사회의 역동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회의 역동성이요. 이건 좌파적인 사고가 아니야 전혀요. 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한다면 이거를 지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대다수 국민들이요. 자기한테 손해보는 게 없는데. 예?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사실 원상승을 하려고 할 때 이 저항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내 수입이 당연히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매년 얼마씩 생기는 것이 이게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허하겠는가. 안 그렇겠습니까? 예? 조세 저항도 없고, 다시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귀도 못 시키고, 그런 겁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이 금융도 그러니까 민주화해야 된다. 지금 한국은행이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한국은행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해가지고요. 여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해놨어요. 저리자금으로요. 중소기업에 자영업자도 포함되고, 일반 국민은 여기다 확산을 안 해요. 일반 국민들도 확산할 수 있는 거죠.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기본금융으로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예? 이거는 제가 오늘 이제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은, 일단, 우리 사회 그러니까는 국세청의 소득자를 보니까는 너무 불평등해. 특히 자산소득과 관련해서 불평등이 지금 너무 한계선상까지 온 거예요. 0.5에 가까우니까, 진위 개수가. 0.5니까 사실상. 너무 불평등한 거예요. 예? 세금을 그거한테 매겨봤자 별로 크게 안 받고 0.48에서 0.49 정도로까지 여전히 그대잖아요. 세금 해봤자 조금 찔끔 개선 효과가 있고요. 예? 그 자산 불평등이라 되니까 세습 사회가 된다 했잖아요. 세습. 자산은 세습성을 갖고 있다 했죠. 세습성이요. 자산의 개념은 스탁 개념. 우리가 자산은 쌓이는 거잖아요. 소득과 달리요. 땀 흘려 일하는 소득과 달리 자산은 쌓이는 거,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 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지난 한 달 동안에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지난 1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심지어는 뭐냐면 지네 부모님 때부터 이렇게 누적되어 온 거잖아요. 자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습성이 있습니다.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누적 개념이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면요. 세습사회가 된다니까요. 세수사회라는 게 뭐예요? 그게 봉건제 사회지 뭐예요? 우리가 왜 봉건제를 타파하고
자본주의를 이렇게 그랬습니까?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습니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가 더 그러니까 사람다운 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발전에 경제 발전에 더 바람직하다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교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다시 봉건제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부모의 자산 능력, 자산 크기에 따라서 자녀의 그러니까는 경제력이 결정되어지고 태어날 때부터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되게 보게 되면요 10대 경제활동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산 소유율을 보게 되면 끔찍해요. 예?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갖고 태어난 예? 이게 이런 사회가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못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는 부모를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교육 수도 결정되고 왜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입해야지만 그 결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방식이니까. 예? 이건 다른 교육혁명과도 관련된 얘기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세청 소득자를 지난 5년 동안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소득주 성장에 그러니까는 그 목표를 달성을 못한 거잖아요. 달성을 못한 거야. 그리고 다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지금 그러니까 다시 예? 더 악화시키고 있잖아.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악화시키고 있어. 예? 그렇죠?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걸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반복하면 안 되죠. 예? 차기 민주당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교훈을 거기서 얻을 걸 되는데 오늘 이 국세청 소득 자료를 통해서 그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다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분해를 해가지고 예? 이건 수치를 제가 다 일일이 분해를 한 겁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에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테니까요.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터키랑 시리아에서 좀 인명피해가 적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같이 기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절기에 감기라든가 건강 주의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